네, 안녕하세요. 팀 힌트트릭 두 번째 발표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퀀스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퀀스에 대해 설명드리고, 트랜스포머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텐션 개념과 어텐션을 시퀀스에 적용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입니다. 이 시퀀스라는 모델은 이 말뜻 자체로 봤을 때도 이제 순서가 있는 아이템을 입력을 받아서 똑같이 순서가 있는 아이템으로 출력하는 방식인데요. 밑에 그림을 예시로 보시면 이제 I am a student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문장 인풋으로 들어가서 콘텍스트 벡터에서 이제 이 정보들이 압축이 된 후에 디코더를 통해서 해당 문장을 번역한 이제 아웃풋이 또 순서가 있게끔 출력이 되게 되는 방식이고요. 이러한 이 시퀀스 모델은 성능적인 문제 때문에 주로 LSTM 또는 GRU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인코더로부터 나온 컨텍스트 벡터가 디코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첫 번째, 이 스타트 오브 센텐스라는 SOS 토큰으로부터 다음 토큰이 예측이 되고, 이 예측된 다음 토큰이 그대로 다음 셀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조를 통해서 이제 각 타임스텝마다 아웃풋이 도출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어파인 층이랑 소프트맥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어파인 층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차원을 맞추기 위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소프트맥스는 이제 각 예측 단어에 대한 값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퀀스 알고리즘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게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에 압축이 돼야 된다는 이제 성능적인 한계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시퀀스적인 순서를 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타임 스테이트의 정보가 훨씬 많이 담기기 때문에 장기 의존 문제가 발생하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제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텐션에 대해서 큰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마지막 스테이트를 중점적으로 참고하는 게 아니라 보이시는 그림에서는 이 스위스라는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입력 단어의 모든 토큰을 정보를 고려함으로써 이제 예측 단어와 관련이 있는 입력 단어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자세한 이제 알고리즘 방식에서는 추후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텐션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論文이 발표가 되었는데 먼저 바하다나우 어텐션은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학습 과정에서 이제 따로 학습이 되는 알고리즘 방식이고 반대로 이제 롱 어텐션은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학습은 되지 않고 단순 연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조뿐만 아니라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구하는 방식이 위에 있는 바하다나우 어텐션보다는 훨씬 간소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따라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어텐션을 시퀀스 투 시퀀스에 적용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어텐션 이제 테크닉 중에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 사용이 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주 개념으로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이 시퀀스에 따라서 인코더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디코더에서 이제 스위스라는 단어 다음으로 어떤 단어가 올지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스위스라는 단어가 디코더에서 LSTM 이 셀을 통해서 나온 히든 벡터를 이제 ST라고 하면은 히든 벡터와 인코더에서 각각 셀마다 나온 히든 벡터 간의 내적 히든 벡터가 이렇게 H1, H2부터 H4까지 이렇게 나오면 각 히든 벡터와 내적 계산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어텐션 스코어식은 다음과 같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셀의 트랜스포즈를 취하고 인코더의 각 셀마다 이제 내적 연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앞에 ST의 트랜스포즈는 이제 1 바이 4, 이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셀은 이제 4 바이 1이기 때문에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칼라 값은 이제 각 인코더의 히든 셀마다 한 가지 이제 스칼라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어텐션 스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2인데요. 이제 매 스텝마다 어텐션 스코어가 이렇게 도출이 되어 있을 때 이 값들을 소프트맥스 연산을 취해줍니다. 이 소프트맥스 연산을 통해서 이제 각 히든 셀의 이제 확률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어텐션 웨이트라고 하고 이제 스텝 3에서 기존에 입구했던 각 셀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곱해줌으로써 가중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텐션 밸류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방금 계산한 이 AT 값은 히든 스테이트 쉐이프와 똑같이 4바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학습이 진행될수록, 예를 들어 지금 스위스라는 단어의 시점이 있다고 하면 네, 가장 참고해야 될 인풋 시퀀스에서 더 이제 점점 높은 확률을 갖도록 학습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고 의미적으로 가까운 단어와 이제 이 단어의 어텐션 스코어가 더 높게끔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돼요. 디코더에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이제 컨캣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현재 8바이 1이라는 컨캣된 VT라는 벡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이 컨캣된 벡터를 추가적인 신경만 연산을 통해서 최종 예측 단어, 현재 정답은 에투이드런트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예측하도록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 추가적인 신경망 앞서서 이제 어텐션 설명드릴 때 예시로 들었던 어파인층과 소프트맥스층 등이 이제 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많이 또 쓰이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이 어텐션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또한 효율적인 연산을 하면서 모든 중요 정보들을 인베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이제 주요 이제 테크닉으로 인베딩 후에 포지션, 시퀀스를 반영하기 위한 포지셔널 인코딩,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각 인코더와 디코더는 총 이제 N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리지널 논문에서의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각각 6개의 인코더와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예시도 6개로 일단 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만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제 각 인코더를 이제 처음에 인베딩을 통해서 각 인코더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인코더 정보가 이제 각 디코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프레임워크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전 인코더에 대한 정보들은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정보들만 들어간다는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본격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 설명에 앞서서 이제 인베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베딩을 따로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 인베딩 레이어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초기에는 이제 단어가 원합 벡터 형태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총 단어 수의 이제 사이즈를 가진 벡터로 원하는 인코딩이 이제 이니셜 인베딩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유사한 단어는 유사한 값을 지니도록 오른쪽 그림의 예시와 같이 더 가까워지도록 인베딩이 수행이 되고요.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인베딩된 이제 워드 인베딩 벡터는 사전에 사용자가 정의한 인베딩 디멘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그림상에는 사실 뭔가 크기가 똑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학습을 하면 기존의 보캐블러리 개수보다는 인베딩 차원이 조금 더 적어지는 쪽으로 학습되는 게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을 줄임으로써 보다 이제 모든 단어의 수만큼의 크기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제 연산적인 효율성을 더 이점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인베딩 된 값들이 이제 다음 이제 순서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트랜스포머 이 모델 특징은 입력할 때 이제 단어를 앞서 말씀드린 시퀀스 투 시퀀스처럼 이제 순차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퀀스의 정보는 이제 담겨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인풋 이제 토큰들 사이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어들 간의 거리가 올수록 이때의 거리는 이제 유사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제 예를 들어 I am a student라고 있을 때 I라는 단어는 스튜던트보다는 M보다 가깝다 하는 이 위치적인 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거리가 멀수록 포지셔널 인코딩과 거리는 멀도록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구한 워드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 된 벡터들을 합함으로써 이제 시퀀스가 반영된 인베딩 값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풋 벡터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x, y로 좌표식으로 표시를 했을 때 이제 포스, i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삼각 사인과 코사인 삼각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 포지셔널 인코딩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최종적인 인베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에서 사용되는 이제 주요 테크닉으로는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멀티헤드 어텐션 설명에 앞서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자체가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의 헤드로 가짐으로써 이제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입력 시퀀스의 다른 위치에 있는 단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특정 위치의 단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테크닉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예시에서 예를 들어 I can't buy the clothes because it is too expensive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it이라는 단어에 대한 표현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더 잘 표현하기 위해 그 문장의 모든 이제 단어를 불러보는 건데요. 이제 사람은 직관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이 it이라는 단어가 공체 문장에서 플러스라는 단어와 제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모델은 그것을 바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셀프 어텐션 과정을 통해서 그 연관성을 더 잘 반영하고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단어를 더 잘 설명하고자 하는 역할입니다. 셀프 어텐션의 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간단하게 두 토큰으로 이루어진 두 베스트라는 문장을 예시로 가져와 봤고요. 이제, 이제 시퀀스까지 반영된 이제 인베딩 벡터들이 존재를 하고 각각 커리키 밸류 값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스코어 점수는 각 토큰의 쿼리 곱하기 키 값으로 연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두라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베스트와의 연관성 스코어는 Q1 곱하기 K2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루트 DK라는 값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14, 8로 나오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 값으로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 DK 값은 사용자가 정의한 이제 모델 디멘전 값의 총 헤드의 멀티 헤드 어텐션을 할 때 총 헤드의 개수로 나눠준 값이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멀티 헤드 어텐션을 할 때 헤드 수를 8개로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예시를 8개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와 이제 사전에 구했던 각 토큰들의 밸류 값들을 각각 곱해줘서 V1 다시 V2 다시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해줌으로써 이 두라는 토큰에 대한 셀프 어텐션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걸 좀 더 행렬 연산, 원래는 이제 행렬 연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렬 연산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각 이제 인풋이 있을 때 쿼리 키 밸류별로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웨이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쿼리, 키, 밸류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웨이트 매트릭스들은 전부 이제 학습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쿼리와 키의 트랜스포즈 현재는 쉐이프가 둘 다 2x2여서 문제될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키의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내적 연산을 해주고 루트 DK로 나눠준 후에 소프트맥스 연산을 취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밸류 값을 곱해줌으로써 이제 최종적인 셀프 어텐션 값이 이 Z라는 값으로 도출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의 헤드를 가지고 각각 이제 수행을 하는 걸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멀티 헤드 어텐션을 하는 이유는 각 헤드는 입력 시퀀스에 서로 다른 부분에 어텐션을 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이제 2x2라는 Z 값들을 총 8번 반복했을 때 총 2x 16이라는 최종적인 Z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 2x 16으로 나온 값을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2x 4의 Z로 변환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역시나 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도 이제 학습 대상이고요. 이렇게 곱해주는 이유는 이제 입력과 인풋 값과 이제 차원을 맞춰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멀티헤드 어텐션의 효과를 이제 다음 예시로 한 번 더 살펴보면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같은 문장 예시에서는 이제 헤드가 하나였을 때였습니다. 지금 헤드가 두 개로 치면 서로 다른 헤드마다 주의 깊게 보는 이 값들이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셀프 어텐션 과정 이후에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테크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이제 앞서 이제 도출이 된 Z라는 값과 인풋 값을 이제 단순히 이제 더해줌으로써 입력 값의 정보를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테크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애드돔 과정을 거쳐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들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특징은 파라미터 쉐어링을 한다는 점. 이때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한 인코더 블록에서 이루어진 이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파라미터 쉐어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로 다른 인코더 블록에서는 쉐어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MLP 같은 거를 활용을 하나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해서 인코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인코더로부터 나온 정보들이 이제 디코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디코더에서 주로 사용되는 테크닉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피드포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도 똑같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 헤드를 통해 계산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이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드가 붙은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개죠. 해당 쿼리 단어보다 더 뒤에 위치한 단어들에 대한 정보는 마스킹 처리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스트는 두보다 뒤에 위치했기 때문에 Q1과 K2의 연산을 할 때 이 정보를 지워버리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V2 프라임에 대한 값은 마스킹템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되고 현재는 두가 처음 토큰이어서 이 두를 자기 자신만의 토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지만 이제 만약에 두가 중간 토큰이면 미래는 뒤에 토큰은 다 마스킹하고 그 이 전 토큰들의 정보까지만 최종적으로 서메이션 돼서 도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인코더의 그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뭐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뒷부분을 마스킹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딱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앞서 셀프 어텐션에서는 이제 모두 이제 인코더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 수행할 때는 모두 같은 인코더에서 나온 쿼리 키 밸류 값들을 사용해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말이 붙었었는데 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는 이제 쿼리 값은 디코더의 정보를 쓸 때 키와 밸류 값은 이 앞서 설명드린 인코더의 값들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의 쿼리 키 밸류 값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인티코더에서 이러한 do라는 단어에 대한 쿼리 값을 도출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키와 밸류는 이제 인코더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 그 후의 과정은 기존 셀프 어텐션과 이제 동일하고요. 따라서 소프트맥스 취한 후에 인코더의 밸류 값들과 곱해서 최종적으로 서메이션을 함으로써 이 두 부분에 대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값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마스킹하는 부분은 따로 안 들어간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마스크드 부분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딕션 레이어인데요. 이 프레딕션은 이제 리니어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로 또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 이루어져 있고 리니어 레이어 같은 경우는 단순 피드포드 네트워크 형태로 마지막 디코더의 아웃풋을 통해서 모든 단어에 대한 이제 확률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차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이제 각 모든 단어들에 대한 확률값을 도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니어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이제 항상 고정돼서 사용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사용자가 설정 수행해야 되는 태스크에 따라서 충분히 변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풋 토큰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인베딩부터 시퀀스를 반영하기 위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더를 각 n개의 인코더를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 셀프 어텐션을 여러 번 한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애드놈을 통한 그 레지듀얼 커넥션 그리고 피드포 네트워크 그리고 또 이제 애드놈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이제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과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후에 인코더와 같은 방식인 피드포드 네트워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한 점인데, 네, 인코더의 피드포워드랑 디코더의 피드포워드는 차이는 없는 거죠? 네네 역할은 똑같고 대신에 뭐 파라미터 샤어링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퀀스 투 시퀀스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제 설명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헤드트릭 팀 이제 두 번째 파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성수고요. 이번에 엘모랑 버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랭귀지 모델의 대표 주자인 엘모, 세 번째로는 이제 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랭귀지 모델입니다. 랭귀지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장표를 준비해봤는데요.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 위키피디아나 또는 우리 교수님 수업에서 보면 특정 문장이 등장할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상당히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특정 문장이 무엇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특정 문장이란 단어 시퀀스를 의미하고 사실 또 시퀀스란 말이 좀 더 어려워서 이를 좀 더 풀어서 생각하면 단어들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특정 문장의 확률은 나열된 모든 단어들의 확률을 알아야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이제 아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라는 6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살펴보면, 이때 각 6글자의 확률을 알아야 우리는 이러한 특정 문장이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문장의 확률은 각 단어의 결합 확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식으로는 그 확률들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찾아주는 모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각 시점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방법론에는 통계적인 방법과 인공신경만 기반의 방법론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N그램이 있는데요. N그램은 코퍼스에서 N개 단어가 함께 나온 횟수가 가장 높은 단어로 예측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는 N이 4일 때를 가정했을 때 N그램을 보여드리면 지금 예측하고자 하는 글자를 포함해서 네 가지 글자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러한 여러 개의 학습 코퍼스에서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라는 구절이 65%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로서 이제 넣었다라는 단어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공신경망 기반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버트, 엘모, GPT 등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엘모랑 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엘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전 단어들로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5골을 이란 앞에 시퀀스를 고려해서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측을 수행하는데요. 이때 학습을 통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측정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넣었다라는 글자가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넣었다라는 단어로 예측을 하는 랭귀지 모델이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버트의 경우는 주어진 양쪽 단어에서 가운데 빈 단어를 예측하도록 구성이 됩니다. 나는 오늘 땡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라는 문장이 들어오면 가운데 빈칸에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통계적인 방법과 인공신경망 기반의 방법론 중 인공신경망 기반의 방법론이 더 우세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랭귀지 모델이 과연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계 번역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왜 언어 모델이 필요할까라는 한국어를 현재 영어로 이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더 높은 확률의 문장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이런 랭귀지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언어 모델이 필요할까를 다음과 같이 What do we need a language model? Why do we need a language model이라고 가장 높은 확률의 문장으로 번역을 해야 조금 더 깔끔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랭귀지 모델이 필요하고 또한 음성 인식의 경우에서도 인식한 음성에 대해 더 높은 확률의 문장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랭귀지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I wanted a hamburger 라고 말을 했지만 다소 햄버거라는 글자가 음성이 조금 애매하게 들려서 뭐 해머라는 발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는 이 독일의 도시인 함부르크라는 발음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높은 확률의 즉 이전 시퀀스의 조금 특성을 고려해서 더 높은 그리고 확률 또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역할을 랭귀지 모델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랭귀지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이런 인공신경망 기반의 랭귀지 모델의 선두주자라기보단 초기 방법론인 엘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엘모의 원문 페이퍼는 2018년에 나왔고 Deep 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s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랭귀지 모델의 시초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 인용수가 12,000회 정도 될 정도로 꽤나 호강받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모는 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s라는 그런 부절을 줄여서 엘모라는 방법론으로 통칭을 하게 됩니다. 이 엘모의 목표는 효과적인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즉, 최종적인 목표는 각 단어의 인베딩 벡터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개별 단어의 인베딩을 수행할 때 모든 입력 시퀀스의 정보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데요. 지금 아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라는 문장을 엘모에 넣게 되면 각 단어별로 이렇게 인베딩 벡터가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엘모는 각 단어만 보고 인베딩 벡터를 산출하는 것이 아닌 모든 입력 시퀀스의 정보를 반영을 해서
수행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입력 시퀀스라는 게 문장 단위로라고 생각하면, 네, 제 생각에는 문장 단위가 될 수 있고 또는 좀 넓게 보면 패러그래프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엘모의 같은 경우도 이제 맥스 길이를 받을 수 있는 그뭐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에 맞게만 넣어주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엘모의 모든 입력 시퀀스 정보를 반영해서 엘모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이렇게 컨텍스트를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즉, 각 단어의 인베딩은 해당 단어가 속한 문장에 따라 바뀐다는 특징을 갖는데요. 제가 아래 두 가지 예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큰 일교차 때문인지 화장실에서 코를 풀었다라는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문장은 정답률 3%의 수학 문제를 1분 만에 풀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면 두 풀었다가 사실 다른 문장이란 걸 명백하게 알 수가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엘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일한 풀었다라는 단어가 존재함에도 이렇게 전체 문맥을 고려하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지만 다른 인베딩을 가질 수 있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이제 엘모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모는 다음과 같은 양방향 LSTM 구조를 갖습니다. 양방향 LSTM이라고 하면 아스날 리그 우승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포워드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우승, 리그, 아스날 방향 이런 식으로도 모델 두 가지를 구축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때 LSTM을 활용했다는 특징을 갖는데요. 트랜스포머보다 늦게 나온 모델이지만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한 순방향 모델과 역방향 모델은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모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엘모는 지금까지 주어진 시퀀스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예측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주어진 시퀀스 정보라고 하면 여기서 앞서 주어진 아스날, 리그, 우승 세 글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후 다음에 등장할 단어는 이제 제일 상위 LSTM 레이어의 아웃풋에서 소프트맥스를 거쳐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지금 우승이라는 글자에 붙은 이 LSTM의 댄스 레이어를 거쳐 소프트맥스 후 이제 어떤 글자인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스날 리그 우승 시점이라는 이렇게 구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를 간단한 함수 형태로 보면 지금 나올 글자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전 시퀀스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엘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 LSTM 구조이기 때문에 순방향과 역방향 언어 모델을 모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림과 동일하고 모두 학습을 통해서 이들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엘모가 학습을 할 때는 떻게 보면 이제 목적 함수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목적 함수를 조금 더 이렇게 어, 수식이 아닌 이런 언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각 방향별 학습한 아웃풋의 라이클리후드 값이 최대화되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각 방향이라고 하면 순 방향 그리고 역 방향 두 가지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순 방향을 예시로 보면 이제 앞서 계속 단어가 쭉 나올 텐데 이런 K번째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앞전 K-1번째 단어까지를 활용을 해서 K번째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반면 역방향의 경우는 예를 들어 전체 N개의 토큰이 있다고 하면 N-K개의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K번째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K번째 단어를 예측해야 된다는 건 똑같고요. 순 방향은 첫 번째 시점부터 K-1번째 시점까지 고려. 그리고 역방향은 N번째 시점부터 K 플러스 1번째 시점을 고려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롤 로스, 앞서 말씀드린 각 방향별 아웃풋의 라이클리후드 합이 최대화되도록 학습.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순 방향에서 나온 프리딕션 값이 맞춰지도록 그리고 역방향에서 나온 프리딕션 값이 맞춰지도록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엘모의 학습 방법도 알았으니까 엘모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워드 임베딩인데 이러한 워드 임베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더 개괄적인 내용부터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엘모의 워드 임베딩은 모든 레이어에서 나온 임베딩들을 선형 결합을 해서 임베딩 벡터를 형성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레이어라고 하면 현재 아래 예시에서는 LSTM 레이어 1, 2, 3를 의미를 하고 이 세 개에서 나온 각 세 개의 임베딩 벡터를 선형 결합을 함으로써 임베딩 벡터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엘모의 경우는 상위 LSTM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은 문맥과 관련된 의미를 학습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베딩 벡터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나 Question and Answering 같은 조금 더 고도화된 태스크에 어떻게 보면 적합할 수 있는 임베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첫 번째 LSTM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특징을 학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엘모의 워드 임베딩의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풋은 다음과 같은 토큰이 간단하게 임베딩이 돼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러한 임베딩 값은 글로브 등과 같은 간단한 단어 단위 임베딩 방법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방향과 역방향 모델 모두 각 글자를 글로브를 통해서 임베딩을 수행을 합니다. 꼭 그렇다고 글로브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패스트 텍스트나 이런 걸 활용해도 되지만 일단 대표적인 예시로 글로브로 첨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순방향 그리고 역방향 언어 모델의 히든 벡터를 통캣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동일한 층에서 나온 순방향과 역방향 모델의 LSTM 출력값들을 다음과 같이 컨캣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것을 좀 예시를 보면 지금 파란색과 노란색이 다음과 같이 컨캣되는 게 이러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각 층별로 가중합해서 최종 임베딩 단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앞선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컨캣한 벡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각 벡터에서 중요한 벡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중합해서 최종적인 벡터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S0부터 이런 S3까지 이런 SK 값은 학습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웨이트를 고려해서 임베딩 벡터의 크기를 조절해주게 됩니다. 네, 하나의 상수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이제 태스크가 뭐 감성 분석이냐 아니면 퀘스천 앤 앤서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러한 태스크에 대한 가중치도 학습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 스페시픽 웨이트라는 것이 이제 각 벡터별로 그냥 단순 곱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크기라는 게 차원을 의미하는지. 여기서는 크기라기보다는 이 상수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곱해준다, 2라는 숫자를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원은 안 건드리는. 네, 차원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게 엘모의 워드 임베딩의 전체적인 과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의의를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글로브와 같은 단순한 워드 임베딩을 거쳐 나온 인풋 임베딩이 이제 이러한 엘모 모델을 거치면 이렇게 문맥적 의미가 반영된 임베딩 벡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모의 이런 식은 원래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엘모의 임베딩에 대한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맥적인 의미가 반영되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런 SK 가중치를 활용을 해서 태스크에 따라 LSTM 층별로 다른 가중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위 가중치는 이제 이해적인 측면이 있고 아래 이런 히든 벡터들은 이런 문법적인 특징을 캐치할 수 있는 이러한 피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학습을 통해서 문맥적 의미를 반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이 부분은 인베딩식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또한 태스크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전체적인 인베딩 벡터의 크기를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스크 스페시픽 웨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엘모의 인베딩식에서는 파란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좀 마이너한 내용이지만 첨언을 하고 가면 이제 두 가중치 sk와 이 감마 태스크라는 값은 모두 토큰 간에는 서로 동일하지만 태스크별로는 상이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엘모의 경우 이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단순한 글로브와 같은 워드 임베딩보다는 성능이 확실히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를 통해서 컨텍스트 정보가 없는 임베딩 벡터들이 이 엘모를 지나게 되면 좀 더 컨텍스트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엘모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엘모의 히든 레이어 가중치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앞선 그림을 제가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위에서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현재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란 값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가장 좋은 엘모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이러한 것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걸 먼저 설명해드리기 전에 SK란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이들을 모두 합했을 때는 1이라는 값을 갖는 특징을 갖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았을 때는 이 모든 LSTM 레이어를 활용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각자 다른 가중치로 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자들이 그냥 똑같은 가중치를 통해서 이들을 실험을 또 해봤는데 어, 이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각 가중치를 0.25라는 가중치를 동일하게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레이어, 마지막 히든 레이어만 활용을 해서 또 실험을 해봤는데 또 앞선 두 개의 방법보다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S3 값만 1로 하고 나머지 값은 0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았던 것은 초기 인베딩 값만 활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S0가 이제 1 그리고 나머지는 0인 경우에 대해서는 가장 성능이 좋지 않았다고 논문에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엘모 인베딩 위치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좋았을 때는 인풋 인베딩에 엘모를 붙이고 이제 모델을 통과한 후 아웃풋 벡터에 또 엘모를 붙여주고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을 산출했을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능을 보였을 때는 인풋에만 이렇게 엘모를 붙였을 때가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을 보였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웃풋에만 붙였을 때가 세 번째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엘모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엘모에 대한 내용인데요. 엘모가 이제 컨텍스트를 파악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논문에도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간단한 조금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글로브의 경우는 하나의 뜻에만 치우쳐져 있지만 엘모는 한 단어에 대해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어 배라는 글자는 인간의 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먹는 배의 의미도 있고 또는 이런 이동수단으로서의 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배가 들어간 문장이 있고 먹는 배에 대한 문장이 있고 타는 배에 대한 문장이 각각 있는데 글로브는 이 배라는 글자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인베딩을 하면 이 엘모 같은 경우는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 이런 인간의 배에 대해서 첫 번째 인베딩을 그 다음에 올해 추석 선물로 배만 잔뜩 들어오네 먹는 배에 대해서 또 다른 인베딩을 그리고 배가 울렁거려서 그런지 멀미가 나네 라는 이러한 인베딩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인베딩을 산출을 해줌으로써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붓을 뱉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엘모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버트는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고 2018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랭귀지 모델의 대표적인 인코더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인용수가 6만 4천 회가 될 정도로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트라고 함은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를 줄임말로 버트라는 글자를 활용을 하고요. 엘모처럼 분류 등의 특정 과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자연어 생성은 아직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또한 구글에서 연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버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버트는 다음과 같은 모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입력으로 받고요. 이때 문장 간에 보시면 CLS라는 토큰이 있고 또 Separation이라는 토큰이 있는데, 먼저 CLS 토큰은 문장의 시작을 알려주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eparation 토큰은 두 문장을 구분해주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밀히 살펴보면 이런 버트의 인풋으로는 CLS 토큰, 그리고 Separation 토큰, 그리고 문장 두 개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버튼은 이제 Mask Language Prediction 그리고 Next Sentence Prediction을 수행하는 구조인데요.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장표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트의 구조에서 인풋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풋은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버트의 인풋은 세 가지 임베딩의 합수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토큰 임베딩입니다. 이는 각 단어에 대한 임베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앞서서 글로브와 같은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오는 토큰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세그먼트 임베딩입니다. 이 세그먼트 임베딩은 각 문장, 이제 문장이 두 문장이 들어가는데 한 문장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이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LS부터 오늘 축구가 땡기네 라는 첫 번째 문장이 들어오고 세퍼레이션 토큰이 들어올 때까지가 세그멘트 임베딩이 똑같은 E1, 임베딩 1으로 들어가고 비정형 녹화부터 끝내고 해 라는 두 번째 문장이 E2라는 이런 세그먼트 임베딩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포지션 임베딩입니다. 이는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인코딩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고 이 CLS부터 비정형 녹화부터 끝내고 해 라는 문장이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정보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이제 더해줌으로써 최종적인 버트의 인풋 값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버트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트의 모델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노란 박스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활용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제가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이제 앞선 이제 이정민 연구원이 설명해준 부분이랑 동일하고요. 그림으로만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원래 번역이 목적이기 때문에 페어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만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페어드 데이터는 불필요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런 버트는 크게 버트 베이스와 버트 라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활용하는 구조는 동일한데 아무래도 이런 파라미터적인 특징이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요. 버트 베이스의 경우는 12개의 블록을 갖고 12개의 멀티헤드 어텐션을 가지며 그 다음에 쿼리키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디멘션이 768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이 약간 고첨부가 되긴 했는데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다시 이해를 해보시면 블럭 같은 경우는 24블럭을 갖고 멀티헤드 어텐션은 16개를 갖고 이런 쿼리키 밸류의 디멘션은 1024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파라미터의 개수는 버트 베이스는 이제 110밀리언, 즉 약 1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이는 GPT와 유사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트 라지는 그보다 3배 정도 많은 3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버트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태스크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이고 세 번째는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입니다. 먼저 마스크 랭귀지 모델 MLM 같은 경우는 빈칸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 추론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나는 오늘 축구 땡 5골을 넣었다 라는 문장이 들어오면 버트가 경기에서 라고 예측하도록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 NXP의 경우는 다음에 올 문장이 맞는지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를 들어 첫 문장이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라는 문장이 나왔고 두 번째에서 배고픈데 치킨 보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사실 두 문장은 엄격하게 보면 되게 연결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NSP 태스크에서는 이어진 문장이 아니다 라고 이러한 바이너리 추론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버트의 학습 방법에서 MLM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학습할 때는 전체 토큰들 중 15%를 마스크로 대체를 하고 이들을 잘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는데요. 보통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순차적인 특징을 갖지만 이는 특정 마스크를 예측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모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포워드와 백워드를 따로 학습한 후 결합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인 특징을 유지하지만 이러한 버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 뻥 뚫린 부분을 예측한다는 다소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예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요. 나는 오늘 축구 땡 5골을 넣었다 라는 문장에서 버트가 여기는 경기에서라는 글자가 들어와야 돼 라고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이때 MLM에서는 조금 특이한 특징을 갖는데요. 미세 조정 시에는 이런 마스크 토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학습과 미세 조정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K번째 토큰이 마스킹되면 80% 확률로 마스킹을 하고 10% 확률로는 랜덤 토큰을 사용하고 10% 확률로는 또 원본 토큰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아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소스 문장이 비정형 유튜브 촬영 횟수 한 번만 줄여주세요 라는 문장이 들어오면 이제 촬영이라는 글자를 80%의 확률로는 마스킹을 하고 10% 확률로는 랜덤한 글자를 쓰고 10% 확률로는 동일한 글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제 이러한 80대 10대 10 이러한 원리를 이러한 지금 파이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전체 일단 마스킹되는 비율이 15%이기 때문에 마스킹되지 않는 단어는 85%를 차지하고 15%중 80%, 즉 15 곱하기 8이 12니까 12% 단어는 마스킹이 됩니다. 그리고 10%의 확률로, 즉 1.5%의 단어들은 랜덤으로 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또 이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간단하게 진행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8대 1대 1을 활용한 이유는 실험적으로 증명한 내용이고 가장 8대 1대 1이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해당 비율로 이런 불일치를 해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트의 두 번째 태스크인 NSP 태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다음에 올 문장이 맞는지 추론하는 과정이고 넥스트인지 not 넥스트인지 이런 바이너리 추론 과정을 거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즉, 이러한 NSP 태스크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두 문장 사이 관계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면 문맥 파악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두 문장이 들어가면 이렇게 쭉쭉 버트 과정을 거쳐서 이런 CLS 토큰의 마지막 이런 아웃풋 소프트맥스에서 이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문장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런데 놓친 찬스가 20번 정도 됐었다. 세 번째 문장은 스스로 욕심이 많고 기타적이지 못했다. 네 번째 문장은 다음 경기는 골뿐만 아니라 도움에도 힘써보겠다 라는 구조로 이렇게 인접한 문장 간에는 서로 이어지도록 예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센텐스 1과 센텐스 2는 next라고 할 수 있고 센텐스 3와 센텐스 4는 얘들도 이제 next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트에서 not next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센텐스 1에 대해서 거리가 좀 떨어진 센텐스 3나 센텐스 4를 가져와서 not next로 레이블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임의로 두 문장을 골랐을 때 과연 100% 이어지지 않는 문장일까? 라고 이런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1과 S4를 예시로 보면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다음 경기는 골뿐만 아니라 도움에도 힘써보겠다. 라는 문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문장 같기도 한데 버튼은 not next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난 넥스트일까? 라는 이러한 문제점 또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앞서 설명을 드렸고, 버트의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예시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보통 버트를 파인 튜닝 할 때는 버트 위에 이제 한 개 레이어만 쌓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는 한 개의 센텐스로 입력을 받아 아웃풋의 범주를 예측하는 태스크인데요. 이는 하나의 문장에 대한 감성 분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한 개의 문장을 받아서 토큰마다 이렇게 아웃풋을 부여하는 파인튜닝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 토큰이 어떤 형태소인지, 뭐 주어인지 동사인지 파악하는 형태소 분석이 예시가 될 수가 있고, 또한 각 문장에 대한 개체명을 판단하는 NER 태스크도 이러한 두 번째 파인튜닝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두 개의 센텐스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아웃풋을 예측하는 이러한 파인튜닝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두 문장의 유사성을 파악한다거나 또는 이런 관계를 파악하는 태스크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의 센텐스 입력을 받아서 생성하는 과업 또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의 퀘스천을 입력을 받고 두 번째 문장의 패러그래프 입력을 받아서 이제 이에 적절한 답을 내주는 퀘스천 앤 앤서링 과정이 이런 파인튜닝 과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트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실험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데이터는 북코퍼스에서 8억 개의 코퍼스를 활용을 했고, 잉글리시 위키피디아에서 25억 개의 코퍼스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다음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활용을 했고, 제가 봤을 때 조금 특이한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학습의 90%는 최대 토큰 개수를 128로 해서 학습했지만, 나머지 10% 학습 과정만 512로 정리를 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무래도 학습에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에 대해서만 112로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을 하고 학습을 했을 때 버트 베이스는 TPU 16개로 4일 정도 걸렸고 이제 버트 라지 같은 경우는 TPU 64개로 4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 결과 부분입니다. 이런 버트는 GPT 그리고 엘모보다 이런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그래도 많이 뒤처지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버트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방식인데요.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버트는 MLM과 NSP 태스크를 모두 수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태스크를 모두 수행한 버트 베이스가 이 둘 중 하나만 수행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만 수행을 했을 때 단순한 태스크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두 개 이상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태스크에서는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있었다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이런 Next Sentence Prediction 태스크가 두 개 이상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어, 효과적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모델 크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레이어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또한 이렇게 쿼리키 밸류의 이런 인베딩 크기가 또 커질수록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세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파인 튜닝 없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그냥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테마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이는 이제 버트의 히든 벡터의 조합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실험을 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버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을 갖게 되는데요. 버트 베이스에 파인 튜닝을 했을 때가 96.4 정도의 성능을 갖는데, 예를 들어 지금 concat for hidden의 경우는 이제 버트의 인코더 블럭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제 옆으로 컴퓨트했을 때 이들을 통해서 프레딕션을 한 것만으로도 0.3억 이렇게 F1 스코어의 차이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좀 다양한 결과를 살펴보면 레스트 히든 레이어 지금 마지막 부분만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도 94.9%라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 헤드트릭 쪽 두 번째 비정형 데이터 분석 이제 스터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